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서은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고 또 한국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일간지와 경제신문이 이를 크게 다루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은 다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한겨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판단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최저임금 최고 수준이라고 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것이죠. 최근 극우 유튜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정당, 연구소까지 가짜뉴스 대열에 합류한 것은 아닌가 염려합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허용하는 나라,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엄격한 검증이 뒤따르는 나라, 즉 진실을 표준으로 삼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진정 표현의 자유가 꽃피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드는 그런 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꽃피는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지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의도 공원 보니까 가족들이 나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이 연휴의 마무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김수민, 오창석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미세 뉴스봇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인터뷰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연결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어린이날 하면은 떠오르는 분, 소파 방정환 선생 아니겠습니까? 방정환 선생 이야기 한국방정환재단의 연구부장 염희경 박사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의 경제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투박,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하하핫 핫 소리.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자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이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14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헌문란 폭동죄 범죄자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삭발에 동참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박했는데요. 뭐라고 반박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김무성 의원의 이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하자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세도를 하고 있고 참고로 형법 내란죄 조항을 보면은 그 87조에 정말 하실 겁니까?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당 분위기를 보면은 이 국헌을 문란한 목적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부분에 관해서 좌파 독재다. 이 정권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다. 내가 목숨 걸고라도 이 정권 무너뜨리겠다라는 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무성 의원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좀 과격하다. 웃기에는 좀 섬뜩하지 않았어요. 자, 너무. 그리고 그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셨더라도 좀 정지해 주십사 이러고 넘어가야 전국도 풀리고 국민도 이해를 하지요. 지금 이걸 더 세게 얘기를 하시면 강 의원님 국민들이 불안하십니다. 여야 극한의 대결 국면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 자유한국당은 출구 전략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글쎄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닌데 취한다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일이 되는 건 아닐 텐데. 황영철 의원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이런 극한 투쟁을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일단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쟁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고발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또 취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폐퇴에 태워진 법에 대해서 좀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또 프로세스를 또 제안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꼬인 실타래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난 주말 온 나라를 놀라게 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두고 이것이 과연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인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이 실패한 것인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쏜 미사일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쏜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평론가이기도 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근데 때마침 폼페이오가 어제 이번에 쏜 게 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우리 시각으로는 밤사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단거리도 미사일은 미사일이죠.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단거리도 분명히 미사일이면 유엔 제재 위반은 위반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그런데 미국의 공식 뜻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 만나면 무조건 위협이니 피해라 이렇게 매뉴얼엔 돼 있지만 새끼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호랑이도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호랑이죠. 그런데 뭐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미사일은 미사일이라고 부르자는 게 한국당 주장인데 그 맞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적이 없는 새끼 미사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핵을 실어다 나를 미사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서울도심 집회에서의 발언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그 미사일에 뭘 싣는 겁니까, 여러분? 핵무기 싣는 거예요. 일반 폭탄이 아니고 핵무기 싣으려고 200m, 500m
뭐 2,000km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리가 몇 미터라고요? 200km예요. 만약 북한에서 쏘면 어디 오겠습니까?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 뭐라고 그래요?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일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 언제 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국민의 말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니까 독재 정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내려고 저 같은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 주변에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는 브레인이 없느냐며 개탄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영해 영공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 도발의 의미가 크지 않으며 굳이 의도를 파악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이고 미국에 대한 대화 촉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분입니다. 폼페이오도 대륙간 탄도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낼 일도 아니고 안보리 가져갈 일도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눌러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대북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공격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김정은과 나는 뭐 사이가 좋다든지 또는 좋은 결과를 낼 거라는 식으로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선거도 있는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버리면 자기 성과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글쎄,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저 자유한국당 보니까 뭐 북한이 그 발사체에 쏜 거 가지고 대북 정책의 실패라는 식으로 공격을 시작하대요. 그래서 참, 야, 자유한국당에는 도대체 이게 국제사건이라고 국제정세를 읽어낼 수 있는 브레인이 황교안 대표 주변에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남쪽을 상대로서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상대로서 지금 그 발사한 그 의미가 더 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고 국무장관이 방송 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좀 잘못돼 가지고 북한이 저런 반응을 보였다. 김용민 라이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검찰이 전면전이냐 여론전이냐 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속 반발하면 정부와 청와대에 각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직접 반발은 자제하고 대국민 호소에 주격할지 고민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 순방을 끊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의 부당함을 적극 설득하는 전술을 택한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시사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했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 언급하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의 표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셨습니까?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 안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검찰의 입장이 뭔지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민 기본권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해한다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21대 총선을 지휘할 원내대표 경선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로 나선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은 각자 자신이 선거 승리 지휘부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순으로 듣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일부분입니다. 저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이런 것들 다 진두지휘도 해봤고요. 예, 또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
법조 전체에 걸쳐서 심화 협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1년 6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했고 거기서 알겠습니다. 파생되는 모든 법과 제도,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가이드라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요. 21년 동안 저는 이제 소통을 이제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하는 기자를 했고요. 그래서 장에 나가 있는 제1야당 국회로 끌어들일 보관을 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과제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인수위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의 설계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야당 시절이든 여당 시절이든 알겠습니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또 협상했던 경험도 있고요.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래, 뭘 그렇게 놀래.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몰라? 그렇게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 뭘 그렇게 놀래? 내가 빈말 안 하는 사람인 거 몰라? 뭐라도 본 듯한 표정 짓고 서 있질 마.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몰라? 그렇게 얼빠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 잘 들어 미안하지만 네가 보고 있는 것들은 꿈이 아냐. 그리고 잘 봐 낯설겠지만 네가 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나야. 나도 내가 진짜로 해낼 줄은 몰랐었어. 이렇게나 멋지게 해낼 줄은 몰랐었어. 너도 내가 진짜로 해낼 줄은 몰랐겠지만 더 이상 예전에 네가 알던 내가. 네, 북한 발사체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보고가 끝나고 이혜훈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땀까지 지금 흘리고 있어요. 사안이 굉장히 뜨거운 사안이죠. 예. 자, 유튜브로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여기가 어딜까님, 겸손하고 똑똑해지고 싶어서 시청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황현님, 국민이 무섭다는 걸 알기나 합니까? 방송 중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이 태어나 처음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한 나라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발언을 어떻게 웃고 넘어가야 하는지,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성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셨네요. 박진수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중인데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에이, 어디 뭐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한반도 평화 참 복잡한 방정식이죠. 예,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5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박경은 씨.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정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금곡 부근이고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영동나들목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영동 3터널에서 영동 1터널 쪽으로도 밀리고 있는데 영동 1터널 사고 발생하면서 일대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또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는 27km 구간에서 속도 줄이고 더 가서 목천에서 천안 부근 또 북천안에서 안성 휴게소까지도 교통량 많은 상태입니다. 이후로는 입장 휴게소 2차로입니다.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더 가서도 기흥 동탄에서 신갈 또 판교 일대 단련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전체 54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부근 또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여주에서 양지터널까지는 30km 구간이 답답합니다. 또 마성터널 부근과 동선에서 광교터널, 이후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또 군자에서 월곶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이 오늘 교통 상황 헬기 타고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디쯤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지금 한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뭐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닙니까? 네, 예산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아장아장 발로 뛰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헬기 타지 말고 드론 타면 어떻습니까? 드론 요즘 좋은 거 많습니다. 다음엔 드론 타겠습니다. 예. 휴게소에 사람 많습니까? 네, 저기 알감자랑 소떡소떡과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참 맛있겠습니다. 근데 먹으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잠시 지나가는 분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국토대장정을 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빨간색 떡볶이를 드시고 계시네요. 제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잠바도 빨간색, 떡볶이 국물도 빨간색. 네, 대표님 제가 국토대장정의 필수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빨간색 발가락 양말, 그리고 이건 파스, 물집 생길 때 붙이는 밴드까지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산이 빠졌습니다. 보좌관들 어서 우산부터 챙기세요. 포인트 잘 잡았어요. 포인트 잘 잡았어. 황교안 성대모사 최초입니다. 네,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민민석석의 연휴는 용용과 함께.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저기 황교안 대표의 성대모사 포인트는 끝 부분, 마무리 부분.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데서는 포인트 잡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거 대단한데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방금 제가 한 소리를 까먹었습니다. 예. 우산 펴라 한번 해보세요. 네. 예. 보좌관들 어서 우산부터 챙기세요. 진짜 여러분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 좋아요. 네. 제가 황교안 대표 성대모사 열심히 연습하다가 이낙연 총리 연습하면서 꼬여버렸어요. 두 분 다 좀 경건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다가 며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대본에 있는 걸 보고 이게 불교에 비유하자면 도노? 갑자기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노 점수. 점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 더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더 해야죠. 황교안 대표라는 걸 인지하고 그걸 들어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누가 들어도 똑같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김무성 의원 성대모사 포기하신 분답지 않게 조언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기냐라는 느낌으로 들리네요. 칭찬해 줬더니 귀여우려도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 소식이지요. 북한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군 당국 모두가 미사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세부 탄종, 재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에 발사한 전술 유도 무기가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러시아 무기를 토대로 개발한 미사일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한데요. 한편에서 또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뭐 ICBM 이건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북한이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예. 또 뭐 예전에도 스커드 미사일 뭐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 자주 했는데 이것까지 다 미사일 발사하고 뭐 UN 제재 위반이면 예전 것도 다 위반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여하튼간에 이렇게 좀 한미 군 당국이 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실제로 유보할 만한 것을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거꾸로 눈치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또 계속 부딪힐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논란과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네네. 이 한마디로 말해서 대북 정책 실패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얘기죠? 네. 일단 이게 뭐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로켓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도 있는데요. 예. 정세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탄도 미사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대북 정책에 모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것밖에 얘기할 것이 없느냐.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예. 정 전 장관이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미국을 상대로 발사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예. 북한이 무엇만 하면은 남한이 정책을 실패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도 자기네 영해 안에서 왔다 갔다 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지금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북한이 지난 토요일 아침에 쏘아 올려서 참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는데 말이죠. 자,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단거리 발사체로 본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나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이건 아닌 것으로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이고요. 과거 사례를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저 경험해 봤는데요. 보통 1000km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보리가 소집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뭐 200km밖에 안 됐으니까 예. 저는 뭐 오랜만에 북한이 쐈다 뭐 이거의 의미를 두면 몰라도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정책을 판단할 여지는 아니고 네. 정치적인 의미로 미국을 겨냥해서 좀 태도를 바꿔라 이런 촉구하는 메시지인데 예. 이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했고 예. 또 이게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한국에게도 위협이 안 된다. 뭐 안보리 소집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나 폼페이오나 대화 의지 변함없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대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폼페이오 장관이 그 북한과는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북한이 쏜 발사체 이 발사체의 그 담긴 정치적 함의라고 하는 것이 대화하자 이거라고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하자는 초대장을 묘한 방식으로 보내는 북한 나름의 특성입니다. 북한식이에요, 여기에. 예, 북한식으로는 왜냐하면은 이게 근원에 깔려 있는 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대환영을 받았지만 노딜했다라고 사회 반하기 잘했다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망신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군 총사령관이고 뭐 인민의 대표자라는 걸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서도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사표시라는 걸 저는 트럼프 대통령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보고요. 나름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갑자기 또 입장을 바꾸기는 좀 민망하니까 또 강경책을 하면 계속 트럼프 잘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놔두고 있는 거예요. 볼튼이나 폼페이오가 좀 센 얘기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미국이 전 대화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5월 중순 이내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원포인트 회담을 하면
빠르면 6월 초에 장관급에서 만나고 예. 그다음에 6월 말에도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 올 때 한국까지 들려서 아예 판문점에 만나가지고 종전선언까지 할 수도 있다. 빠르면.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준도가 좀 더 순조롭지가 않고 김정은이 조금 더 자기 체면 더 살려야 되겠다라고 본다면 예. 조금 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자기 협상력을 더 강화한 다음에 나올지 모르죠. 예.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 정도 도발 가지고는 협상을 판을 깰 처지가 전혀 아니고 한 번 더 조금 더 강하게 한 번 또 때릴 가능성도 이번에 200km니까 한 900km 정도 어이구.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건 김정은한테 달렸고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지금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게 김정은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자기 지도력을 다시 한번 북한 내에서 확실히 세우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과 협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이게 언제가 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이것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개발하는 차원에서의 실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유도 무기라는 게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인데 사실 미사일 중에 미사일이 두 개입니다. 예. 탄도 미사일이 있고 순항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은 우리도 한 1,500km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속도가 느려서 요격이 좀 잘 돼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는데 그러나 정확성이 있죠. 네. 탄도 미사일은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한 건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순항 미사일은 어떻게 뚜렷하게 제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도 이게 200km까지 나가는데 이게 그게 이제 300mm 방사포 새로 개발한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공주에 있는 3군 사령부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가 자기네들이 이동해 가지고 평택에 가서 훈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우리가 그 단거리 미사일 또는 이 장거리 방사포로 그거는 차전에 무력으로 제압하고 핵미사일을 쏘겠다. 네네. 따라서 그거 헛수고하지 마라.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군사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게 특성이 뭐냐면 낮은 고도로 날아오면은 이게 사드나 네. 패트리어트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드는 50km보다 높아야 맞추는데 예. 지금 쏜 게 50km 이하고요. 50km 이하는 패트리어트를 맞추는데 패트리어트도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평택 막으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예. 이런 것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대화를 안 하는 동안에는 이게 안보리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못했던 훈련을 하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 이걸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냉소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 내부에서 보수 언론과 정부하고만 다투고 있어요. 예. 보수 언론이 이게 정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지금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를 보는 입장이 같잖아요. 예. 근데 한국의 언론 상당 부분은 이게 그럼 미국이 이런 입장 보인다고 미국 비판할 겁니까? 우리 정부만 비판하고 미국은 비판 못해요. 상당히 대미 의존적인 언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리 언론이 조금은 반성해야 됩니다. 정부에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말 그대로 순항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한 것이 현재 단계로서는 인정되기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 그러면 1000km 이하래도 사실은 안보리 제재 위반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1000km 이하 예전에 하도 많이 발사하니까 지금 폼페오가 하는 얘기가 미사일이라는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단거리 발사,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건 장거리 미사일이다. 근데 중거리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 안보리로 가야죠. 근데 그렇게 규정 안 하는 거 봐서는 이번에도 과거처럼 안보리로 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대화 의지가 더 분명한 게 밝혀져서 북미 간에는 대화가 오히려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체면이라고 하는 북한과 미국의 체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체면을 살리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합의하면 실리도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빨리 대화를 시켜야죠. 북미만 대화하라 이렇게 맡기기에는 북미 사이에 이 자존심 대결이 상당하니 이 가운데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평론이 나와줘야 합니다. 예. 이런 평론이 나와줘요. 네, 마치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 우리 오창석 평론가 한 10년은 돼야 이런 평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김용민 씨 때문에 10년이나 걸린다는 그래요? 얘기가 있어요. 네. 10년이나 걸립니까? 네. 예. 계속 도발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보세 계속 이어갑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호주를 방문을 했는데요. 네, 호주 시드니의 스트라스필드 골프클럽 연회장에서 호주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아닌 플랜 B는 있을 수 없다라면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작년 9월 평양 릉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김정은 위원장과 약속했고 여기에 15만 평양 시민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에서 전율을 느꼈다.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싶었다라고 소회도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식량과 의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지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네, 그리고 지금 뭐 발사체가 날아가긴 했지만요.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법륜 스님이 22년째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현재 북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주고받는 맛이 있지. 이거 뭐 그냥 한쪽에서는 제재를 풀어줄랑 말랑 이러고 있고 한쪽은 또 이게 성의가 없으니까 또 미사일 쏘려고 하고 말이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대담한 그런 중재역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 반발했는데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인 7일에 대검찰청 고위 관부들을 소집해서 국민 여론 설득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과 검찰의 논리가 어떤 검찰의 권한 이쪽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국민 기본권 문제로 집중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안 기존의 안을 보면은 검사가 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경찰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등 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검찰 측에서는 법관이 아닌 자가 하는 재판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이것을 검토하는 검찰이 새로운 범행이나 뭐 공범을 발견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수사를 못한다.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엄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 스스로도 어떤 견제라든지 제어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영장을 영장뿐만 아니라 수사를 제멋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긴 해요. 결국 제도의 운영보다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제도를 이제 그 제도 자체보다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문무일 총장 지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네요. 지금 정부나 여당으로서는 속으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동을 걸자니 또 이게 뭐 이른바 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좀 자제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 국회가 의견의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 경찰 등 수사권 조정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 역시 그것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2009년 제37대 김준규 경찰
검찰총장도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 퇴임 한두 달 앞두고 이제 자기가 자진 사임을 했거든요.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도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를 내어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난 대선 모든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한다면 이것이 과연 검찰에게 좋을 것인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현재 그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을 더 찬성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런 반발, 검찰 조직의 집단적 반발로 이어질지 이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사평론도 이제 앞으로 브리핑 권한과 논평의 권한을 이제 나누자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 같은 사람, 오창석 평론가 같은 사람은 브리핑 권한은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브리핑 권한은 김용민에게서 박탈해야 된다. 무제한적인 그 브리핑을 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근데 김용민 MC가 지금 브리핑을 별로 하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휘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훈계하고 말이죠. 그렇게 착각하신다면 그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일왕 같은 상징적인 존재. 존재할 뿐 군림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군림하고 싶은데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검찰의 고민에 많은 또 어떤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시사평론계의 연호도 바뀌어야 됩니다. 연호? 지금 용민 15년인가 그런데 수민 1년으로 바꿔야 1년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코스모스를 노래함님, 문무일 검찰총장의 행동이 지금 정부가 민주정부라는 걸 증명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엔 사실 이게 정상인데 뭐 검찰이 나온 정상인 거죠. 검찰이 뭐 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뭐 이거는 수많은 역사서에서는 불려간다라는 표현도 불려간다. 과거 시절에 일단 그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 입장엔 또 변화가 없다고 며칠 전 공항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도 큰 이슈지만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기도 했죠. 소방관 국가직화 이것도 이제 국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법안인데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이런 법안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관심을 모았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키맨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최고위원이 2명이에요. 권은희 정책위원장 겸 국회의원 하고 이제 당연히 최고위원이군요. 국회의원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최고위원 이렇게 바른미래당 2분이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경찰 출신인 그 권은희 정책위의장 겸 국회의원이 키맨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것은 이제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재적 의원이 10명인데요. 민주당 소속이 5명입니다. 과반인 6명 이상이 출석도 하고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행안위 법안 소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죠. 일단 권 의원은 민주당, 한국당 양당이 합의를 해야 나도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한국당과 민주당 간 의원들의 합의가 지금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권 의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의 가장 큰 관건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는 아주 잘하는데 이 정치가 사실 국민의 권익과 안전, 민생에 기반을 둬야 할 텐데 이 여야 사이에서 그 존재감은 굉장히 극대화하는 건 맞는데 글쎄 지금 민생과 안전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권은희 의원. 가타부타 뭐 어느 쪽의 입장에서 동조해서 표를 던지는 것이 맞을 텐데 뭐 둘이 합의해봐라. 내가 그러면은 거기 표결에 동참하겠다. 이런 태도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한 타도를 외치면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국 국토대장정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슬로건은 이제 반문재인 정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4일 종로구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스탑 국민이 심판한다라는 집회에서는 독재라는 단어를 17차례나 외치면서 17차례. 예, 17차례나 외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좌파 독재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대여 투쟁에 강경하게 나서면서 당내 리더십이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는 뿌리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잘 공고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 친박이냐 비박이냐 또는 뭐 친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확실한 그 적을 규정을 하고 이런 투쟁에 나섰을 때는 당내도 지금 현재 규합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정부 투쟁을 하는 거야 어차피 민주주의 한 정당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같이 다니는 국민의 자유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연 이러한 슬로건이 국민들에게 먹히는 것이냐는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서도 여기 나왔었는데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그 발사체가 여기로 날아올 수도 있었다라는 공포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제1야당의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과연 그것이 국민을 돕는 일인지 국민을 훨씬 더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했다고 또 뭐 독재를 17번 얘기했다고 뭐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그랬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8429번 쓰시는 분 황교안 대표 연설 중에 지가라고 한 말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말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는 지 멋대로 하니까 이거였다고 하는군요. 예. 제 멋대로가 맞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라고 하면은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그렇죠. 지 멋대로라고 하니까. 너무 공손한 느낌 느껴지나요? 제 멋대로라는 표현. 그래도 갑자기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또 이 발언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불이익이 만약에 가해진다면은 황교안 대표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유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법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10명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고도 버젓이 활동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담고 있는 직위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제2조에다가 음란물 유포죄도 추가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그 수준이 아니라 성폭력을 분명히 명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이 오늘 발의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음란물이 어떤 건가요? 그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모든 야동을 다 포괄하는 건지 야한 동영상을 포괄하는 건지 아니면은 불법적인 영상 이런 걸 말하는 건지. 불법적인 영상만에 국한하는 거겠죠? 몰카 등 불법 동영상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음란물인데 사실 어떤 구입을 하거나 이제 합법화되지 않은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심의기관을 통과하지 않은 영상들까지 다 포괄하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거의 다 이제 포괄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AV 산업이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구매하면은 그거는 불법 음란물이라 볼 수는 없죠. 합법 음란물이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일본 음란물은 한국에서는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음란물의 대다수는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인 오창석 평론가가 말한 거는 AV 전문가 굉장히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10년 걸릴 거 단축시켰네요. 제가. 권위가 있어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분야는. 인터넷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거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3년 같진 않아 보이는데. 은근슬쩍 다른 네티즌들하고
묻혀서 가려고 하는 예. 그런 멘트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그리고 남아있는 안철수, 유승민계 간의 갈등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현재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바른정당계 의원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은 떠났지만 옛 국민의당 출신의 안철수계 의원이 합심해서 지금 지도부와 부딪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신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는 요지의 선언문 그리고 지금 읽어봐도 빼고 더할 말이 하나도 없다. 용감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자라고 네. 남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홍도 괭이 갈매기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홍도에 서식하는 괭이 갈매기 번식일이 16년 동안 10일 열흘 빨라졌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찰 결과인데 올해는 4월 1일 첫 번식을 시작했다고 해요. 2003년에는 4월 11일에 시작을 했는데 예, 예.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여파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또 네. 제주도에서 자랐던 아열대 식물이 홍도에서 발견되고 또 선인장, 아열대 식물인 선인장의 분포 지역도 넓어졌다라고 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발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민해 한 수부터. 네, 문무일이 쏘아 올린 건 발사체인가 미사일인가. 그렇죠. 네. 예. 그게 아직 규명이 안 됐어요. 예. 자, 오창석 평론가, 석의 수. 네, 역사적으로 포문이 열릴 때 반드시 말문이 열렸다. 네. 포문이 열렸을 때 말문이 열렸다. 그러다 다시 또 말문이 닫혔죠. 네. 한 번도 그 말문이 열려가지고 계속 대화가 성과로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자, 오창석 평론가, 김수빈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 6시 5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